청취자님, 지금 잠시 본인의 은퇴 계획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마 60대 중반쯤엔 일 그만두고 연금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지내야지 뭐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국제통화기금, 바로 그 IMF가 청취자님의 계획표에 빨간 펜으로 정년은 65세, 연금 시작은 68세라고 딱 써놓고 갔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좀 황당하겠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조금은 황당하고 어쩌면 우리 미래를 뒤흔들 수도 있는 IMF의 보고서를 마치 탐정처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비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는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보고서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요. IMF 같은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의 정년이나 연금 수급 연령을 이렇게 콕 집어서 구체적인 숫자로 제한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정말요? 흔한 일은 아니군요. 네, 그만큼 외부에서 보는 한국의 고령화와 재정 문제가 이젠 정말 행동해야 한다. 이런 경고등이 켜진 수준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 이 제안의 설계도를 함께 뜯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논리하고 또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네, 그 설계도 정말 궁금합니다. IMF가 우리에게 던진 이 폭탄 같은 제안, 핵심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린다. 65세요? 그리고 둘째,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즉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린다. 이 두 가지가 한 묶음입니다. 잠깐만요. 지금도 출생 연도에 따라서 연금 받는 나이가 달라서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부터 받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3년이나 더 늦춰서 68세부터 받으라는 거군요. 근데 왜 하필 이 두 가지를 한 묶음으로 제한한 걸까요?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뭐 이유라도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제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IMF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동시에, 그러니까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패키지요? 네, 만약에 정년 연장 없이 연금 수급 연령만 68세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60세에 은퇴한 분들이 8년 동안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소득 보릿고개가 생기는 거죠. 끔찍하네요. 반대로 연금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65세로 늘리면 기업들이 고임금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서로 딱 맞물려 돌아가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정년 연장이라는 톱니만 냅다 돌리면 임금 부담이라는 다른 톱니가 헛돌거나 아예 망가져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IMF는 이걸 패키지 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패키지 딜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건 당사자 입장에선 좀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거니까요. 이 고통을 감수할 만한 확실한 반근이 있어야 할 텐데 IMF가 제시하는 미래는 뭔가요? IMF가 제시한 단근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OECD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요. 연금 받는 나이를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우리나라의 총고용이 무려 14%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4%요? 잠깐만요. 그건 그냥 고령층 몇 명이 더 일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인데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에서 총고용이 14%나 늘어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계산이죠? 그 논리의 핵심은 아주 단순한 동기부여에 있습니다. 청취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쉬워요. 네네. 내가 연금을 탈 수 있는 결승선이 65세에서 68세로 멀어졌어요. 그럼 그 3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일할 방법을 찾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이런 개인들이 모이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것이 국가 전체의 노동력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은퇴 시점을 스스로 늦추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넛지 효과인 셈이죠. 억지로 등을 떠미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꿔서 스스로 더 뛰게 만드는 방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효과를 전망했는데요. 더 큰 효과요? 네. 고령층의 생산성이 현재 수준으로만 유지된다는 약간 보수적인 전제 하에서 2070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즉 GDP가 기존 전망치보다 12%나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2%라니 이건 정말 국가 경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네요. 결국 IMF는 한국에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면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말고 차라리 서핑보드를 타고 올라타서 즐겨보라고 제안하는 셈이네요. 하하, 네, 정같은 비유입니다.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할 부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분들의 경험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경제의 파이를 더 키우는 동력으로 삼으라는 일종의 관점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바닥나는 연금 곡간을 채우는 그런 재정 안정화 대책을 넘어서요. 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려는 거시 경제 전략인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IMF의 계획이 정말 그럴싸해 보입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연금 문제도 해결하고 뭐 일석이조잖아요. 그런데 청취자님도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론은 완벽한데 과연 현실이 따라줄까 하고 말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정년을 65세까지 채우고 퇴직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연금은 68세부터 나와요. 그럼 그 3년 동안은 뭘로 먹고 살아야 하죠? 지금도 60세 정년 퇴직하고 연금 개시까지의 몇 년이 문제인데 그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늙고 힘없는 나이에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흔히 은퇴 크레바스라고 부르는 아찔한 소득의 협곡이 생기는 거죠. 빙하의 깊은 틈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위험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협곡이 더 깊고 넓어지는 겁니다. 청취자님 입장에선 평생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연금을 받는 기간은 줄어들고 받기 전까지 버텨야 하는 기간은 더 힘겨워지는 셈이니 당연히 거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현실의 벽이고요. 두 번째 벽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바로 기업들의 문제인데요. 직원들이 65세까지 일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괜찮은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IMF가 이 패키지 딜에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을 하나 더 붙입니다. 단서 조항이요? 네, 바로 한국의 고질적인 경직된 임금 체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연공서열 문제가 여기서 또 등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소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주적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연공서열제는 개인의 직무나 성과보다는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과 직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65세로 덜컥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일의 생산성은 비슷한데 월급만 많이 받는 고령 근로자를 5년이나 더 데리고 있어야 하니까요.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고 그럼 당연히 신규 채용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정년 연장이 자칫하면 이제 막 사회에 나오려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세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청년층의 기회를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정년 연장이라는 선의가 청년 실업이라는 비극을 낳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IMF는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의 가치나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이 정년 연장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필수 조건이다. 네. 사실 이 지적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IMF가 수십 년 전부터 한국 경제에 계속해왔던 단골 조언이기도 합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싶으면 나이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연봉을 주는 규칙부터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야 전체 그림이 맞춰지네요. IMF의 제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정년 65세 연장, 연금 68세 개시, 그리고 임금 체계 개편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거대한 세트로 봐야 하는 거군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주 정교하게 맞물린 기계장치처럼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느냐가 이 제안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숙제 앞에서 국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나요? 정치권이나 노동계는 이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스 자료를 보면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 보이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온도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우선 정치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직접 언급할 정도니까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방금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문제, 즉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니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가야 할 길인 건 맞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는 신중론이네요. 반면에 노동계는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훨씬 더 다급하고 단호합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규정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하게 비판했다. 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입법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와, 속도감의 차이가 엄청나네요. 정치권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노동계는 당장 플렉스를 밟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모두가 정년 연장이라는 목적지에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어떤 차를 타고 얼마나 빨리 갈 것인지를 두고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은 안전을 위해 천천히 가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빨리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IMF는 한국의 고령화와 연금 고갈이라는 시한폭탄을 제고할 해법으로 정년 65세 연장과 연금 68세 개시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습니다. 경제성장과 재정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이론 뒤에는 65세부터 68세까지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3년이라는 현실의 협곡이 있었고요. 네. 또 연공서열이라는 낡은 임금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세대 갈등의 지뢰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IMF가 우리에게 던진 것은 정답이 적힌 모범 답안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지였던 셈입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는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희생과 타협을 감수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보고서 속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본인의 은퇴 계획,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자녀 세대의 첫 직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이 복잡한 방정식의 여러 변수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는 주로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것인가라는 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합니다. 기대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는 시대에 60대와 70대의 일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기존의 일자리를 5년, 10년 연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다 은퇴하는 모델 자체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경력 경로, 평생에 걸쳐 필요한 기술, 그리고 직업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이야말로 IMF가 던진 숙제를 푸는 진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